아유, 여기 엄청 고급 식당인데 사부인이 이런 데 와보신 적이 있으실래나? 엄마, 제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틀린 말 했니? 시골 사시는데 이런 데 와보실 리가 없잖아. 혹시라도 기죽어서 식사 못 하실까 봐 그러지? 이날은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강남 한정식집 룸에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처음부터 편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라기보다는 시어머니가 자기 우월감을 드러내는 자리 같았고 친정엄마를 향한 노골적인 무시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네, 여기가 상견례 장소로 유명하다 해서 제가 이쪽으로 예약했습니다. 음식이 입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사부인? 여기 꽤 비싼 곳인데 설마 우리 아들한테 계산하라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제가 대접해야죠. 정말이요? 아유, 생각보다 꽤 나올 텐데요. 나중에 계산서 보고 놀라실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 애가 예물 예단도 안 한다고 하고 결혼식도 스몰 웨딩으로 한다고 해서 상견례는 저희 쪽에서 대접하는 게 맞죠. 그죠? 며느리 쪽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아들 장가 간다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사실 전 강남에 사는 집안하고 인연을 맺으면 좋겠다 생각했거든요. 아무래도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야 생각하는 것도 비슷할 거고 급이 맞아야 서로 불편함이 없잖아요. 아휴, 너무 차이 나는 결혼은 끝이 안 좋다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예비 시어머니의 말씀은 전부 존댓말이었지만 그 안엔 저희 엄마와 저에 대한 확실한 선긋기와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예요? 얘는? 내가 무슨 틀린 말 했니? 네가 애초에 비슷한 여자를 만났어 봐. 내가 이런 말을 왜 하니? 솔직히 며느리감 집안이 많이 처지는 게 사실이잖아. 예물 예단 생략에 스몰 웨딩에 내가 사람이 좋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지. 다른 시어머니 같았음 이 결혼 벌써 파토 났어. 엄마, 예물 예단 안 하기로 한 건 제 생각이에요. 저 시계 차고 다니지도 않잖아요. 반지도 거추장스러워서 안 하고 싶고요. 결혼식 크게 하지 말자는 것도 제 생각이에요. 양쪽 다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우리끼리 조용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거니까 그 얘긴 더 하지 마세요. 그래도 결혼은 형식이라는 게 있는데 남들 다 하는 걸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우리 집안 체면이 뭐가 되냐고. 남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저희 결혼이지 엄마 결혼이 아니잖아요. 야, 네가 그러는 게 다 며느리 부담될까 봐 그러는 거잖아. 그러게 왜 차이 나는 결혼은 한다고 해서? 아휴, 모자란 놈. 아, 엄마, 좀 그만하세요. 테이블 위에는 정갈한 음식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만 아무도 제대로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은 음식 위에서 맴돌 뿐 쉽게 움직이지 않았죠. 저희 엄마 얼굴에는 불편함과 씁쓸함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해도 입꼬리가 자꾸만 굳어져 버렸습니다. 저는 상견례 내내 시어머니 눈치를 살피며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혹시라도 방금보다 더한 말이 나오면 어쩌나 속으로 수십 번도 더 불안했어요.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엄마의 돌발적인 언행에 당황한 게 분명했지만 그걸 완벽하게 막을 순 없었죠. 어쩔 수 없이 분위기를 맞추느라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남친의 시선에는 자꾸만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칠 때마다 조금만 더 버티자라는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시어머니의 자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신이 살고 있는 강남 아파트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하셨죠. 그 아파트만 재건축되면 100억은 기본이다. 내 노후는 이미 탄탄하다 같은 말들을 대수롭지 않게 던지셨습니다. 집이라도 다 같은 집이 아니잖아요. 강남의 아파트 한 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그래도 집이다 소리 듣죠.
사부인 댁은 어디셨더라? 아, 맞다. 양평이셨죠? 거긴 공기가 참 좋다던데요. 시골살이가 건강에는 좋겠죠. 네, 맞아요. 공기도 맑고 물도 좋고 조용해서 저 혼자 지내기엔 꽤 괜찮습니다. 복잡한 도심보단 훨씬 편하네요. 하긴 조용한 건 좋은데 그래도 혹시 아프기라도 하시면 많이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큰 병원이나 유명한 병원들은 전부 강남 쪽에 다 몰려 있잖아요. 저희는 집 근처만 나가도 대형 병원들이 줄줄 있으니 걱정이 없거든요. 저는 아픈 건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사부인께서는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난감하시겠어요. 양평에도 생각보다 큰 병원이 많아요. 종합병원도 있고 응급실도 잘 갖춰져 있어서 살면서 불편한 점은 없죠. 물론 강남처럼 유명한 병원이 몰려있진 않지만요.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말이죠. 이번에 드디어 재건축이 들어가거든요. 오래된 단지를 싹 밀고 초고층으로 다시 올린다는데 완공만 되면 최소 100억은 그냥 훌쩍 뛴다고 하더라고요. 뭐 강남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사부인께서는 이런 건 잘 모르실 거예요. 아무래도 시골에 계시면 접할 일이 없잖아요. 솔직히 양평 같은 데서는 100억이라는 돈 상상도 못 하실 테고요. 시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는 실제로 강남에서 재건축 얘기가 꾸준히 나오던 곳이었습니다. 새로 초고층으로 지어지면 시세가 몇십억은 훌쩍 뛸 거라는 전망도 있었고요. 그러니 100억이라는 말이 과장처럼 들리면서도 전혀 허황된 소리만은 아니었죠. 아마 그런 배경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는 묘한 자신감이 실려 있었고 그래서인지 그 자랑이 단순한 자랑을 넘어 상대를 얕잡아보는 오만함으로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100억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 말이 얼마나 먹혔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엄마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고 엄마는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피하셨어요. 옆에 앉아있던 남자친구는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테이블 밑에서 주먹만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솔직히 이대로 상견례가 깨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신용카드와 영수증이 들려 있었죠. 이미 계산이 끝나서 카드를 돌려주러 온 건데 직원은 우리 분위기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자연스럽게 시어머니 앞으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직원이 내민 카드를 별 생각 없이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본인이 결제한 카드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 자리는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에 습관처럼 손이 먼저 나간 걸지도 모르죠. 시어머니가 카드를 손에 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카드 표면에 새겨진 글자를 보는 순간 시어머니 얼굴에서 표정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잠깐 인상을 찌푸리더니 곧 얼굴이 굳어버리고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카드 앞면에는 청우 프라임 개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 카드 이거 사부인 거예요? 아, 네. 제가 식사하기 전에 미리 카드를 카운터에 맡겨놨습니다. 나중에 계산할 때 번거롭지 않으려고요. 정말 사부인 본인 카드 맞는 거예요? 네, 제 카드예요. 왜 그러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카드에 새겨진 글자를 본 뒤로 손이 덜덜 떨리고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시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강남 아파트 자랑을 늘어놓으시던 분이 카드 하나에 그렇게 흔들리는 모습은 정말 낯설고 이상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뭐야? 시어머니는 결국 손에 들고 있던 카드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고 직원은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서 있었죠. 저와 엄마
그리고 남자친구까지 그저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는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으시더니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호흡이 거칠어졌습니다. 손끝은 덜덜 떨리고 눈빛은 공허하게 허공만 헤매고 있었죠. 평소에 그렇게 체면과 품위를 중시하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창피했어요. 직원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시어머니 행동은 뭐랄까 많이 이상했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였지만 그 순간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깨져버렸고 결국 저희 상견례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한 채 어정쩡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가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나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사실 그전까지만 해도 저는 연애에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저 일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같은 부서에서 자주 마주치고 함께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편한 동료라고만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제 일상 속에서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처음엔 점심을 같이 먹거나 퇴근길에 가볍게 커피 한잔하는 정도였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각하는 게 참 잘 맞았어요. 사소한 농담에도 같이 웃을 수 있었고 진지한 고민도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면서 저는 점점 남자친구에게 끌리게 됐고 결국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면서 연인이 됐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있으면 이상하게도 편안했어요. 꾸밈없이 제 얘기를 할 수 있었고 남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제 성장 배경이나 생활 방식도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존중해줬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저 검정고시 봤어요. 제가 정규학교는 안 다녔거든요. 홈스쿨링도 하고 대안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초중고 안 나왔어요. 좀 특이하게 자랐죠? 진짜요? 와, 그래서 뭔가 다르다고 느꼈나 봐요. 말투나 생각하는 게 남들이랑 조금 달라요. 맞아요. 제가 좀 많이 이상하죠? 사실 어디 가서 말하기 조심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남들은 다 학교 얘기, 입시 얘기하는데 저는 끼어들 수가 없어서요. 아니요.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멋있어요. 남들하고 다른 점이 있으니까 더 매력적인 거죠. 어릴 땐 몰랐는데 커가면서 제가 남들이랑은 아주 많이 다른 길을 걸어왔더라고요. 부모님이 보통 한국 부모님들이랑은 많이 다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전 그게 부러운데요. 학교에 학원에 입시 경쟁만 하던 사람들이랑은 확실히 다른 시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화도 재밌고 배울 점도 많고요. 일하는 방식도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서 매번 감탄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사실 저는 제 성장 환경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런 얘기를 함부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괜히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상하게 보거나 쓸데없는 편견을 가질까 봐요. 친구들이 학교 얘기, 시험 얘기, 학창시절 추억을 나눌 때 저는 그냥 웃고만 넘겼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굳이 세세하게 제 얘기를 꺼낼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침묵하는 게 제 방식이 된 거죠. 그런데 남자친구 앞에서는 달랐어요.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털어놔도 괜찮을 것 같다는 믿음이 들었거든요. 이해받고 존중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죠. 그래서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이 사람이랑이라면 내 과거도 내 환경도 숨길 필요가 없겠다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한 게. 그렇게 시작된 대화가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들었고 결국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연애 경험이 없던 저였지만 그 사람 앞에서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사실 제 성장 배경은 남들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부모님의 교육관이 조금 특이해서 저는 소위 말하는 제도권 학교 대신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어떤 때는 아예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홈스쿨링을 하기도 했고요. 친구들이 학교 끝나면 학원 가서 입시 준비에 매달릴 때 저는 부모님과 함께 해외를 오가며 몇 달씩 다른 나라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스페인에서 플라멩코를 배우기도 하고 뉴질랜드에서 양들과 뛰어놀기도 했고 이탈리아에서는 고대 유적을 둘러보기도 했죠. 누군가 보기엔 조금 낯설고 특이한 생활이었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범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덕분에 여러 문화를 접하고 세상을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볼 수 있게 된 건 제게 참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그렇게 특별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한 저는 직장에 들어가 서울에서 혼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집을 구하고 일과 생활을 꾸려나가면서 독립했다는 책임감과 동시에 새로운 긴장감도 느꼈죠. 엄마는 제가 자리를 잡은 뒤 양평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도시의 번잡함과는 거리를 두고 한적한 곳에서 조용히 지내시는 걸 더 좋아하셨거든요. 저는 주말마다 내려가 엄마를 뵙거나 평소에는 전화로 안부를 나누며 지냈습니다. 별일 없지,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니? 엄마, 회사 다니면서 좀 정신없긴 한데 어떻게든 해먹고 있어. 엄마는 요즘은 왜 서울 안 올라와? 당분간은 갈 일 없을 것 같아. 회사 일은 김 이사가 다 알아서 진행하고 있고 급한 건 직원들이 양평으로 내려와서 보고하니까. 나는 이제 복잡한 서울 나가기 싫더라. 엄마 완전 양평 사람 다 됐네. 체질인가 봐. 그런가 보다. 공기 좋고 물 맑고 여기 있으면 마음이 한결 변해. 서울에선 늘 바쁘고 정신 없었잖아. 이젠 서울 쳐다보기도 싫어. 엄마, 그러다 완전 양평에 놀러 왔는 거 아니야? 글쎄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실 엄마가 양평으로 가셨을 때만 해도 언젠간 다시 서울로 돌아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양평이 더 편하다며 복잡한 도심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은 한결 놓였지만 동시에 괜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제 곁에서 점점 멀리 떨어져 가는 것 같아서요. 그래도 제가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으니 엄마도 그곳에서 편히 머물 수 있는 거겠죠. 혼자 지내다 보면 문득 집이 그리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들어가면 괜히 쓸쓸해지고 밥 한 끼도 대충 때우기 일쑤였죠. 그럴 땐 엄마한테 전화를 걸어 목소리 듣는 걸로 겨우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서울 생활은 늘 외롭고 버거운 순간이 많았는데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곁에 있던 남자친구가 큰 힘이 되어 주었고 그 덕분에 저는 점점 더 그에게 의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다 보니 이 사람과라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함께 견뎌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결국 결혼까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한번 보자고 하시는데 나를? 갑자기? 자꾸 선보라고 하셔서 내가 솔직히 말했거든. 지금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인지 궁금하시대. 어떡하지? 괜히 떨리네. 혹시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어쩌지? 그럴 리 없어. 그리고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들어 하셔도 상관없어. 난 이미 자기랑 결혼할 거라고 마음 정했으니까. 우리가 진작에 만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고 나서 나도 자기 어머님 뵙고 우리 결혼하는 거 차근차근 진행하자. 그렇게 시어머니께서 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셨습니다. 예비 며느리로서 첫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기에 설레는 마음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뒤섞였죠. 옷차림부터 말투, 행동 하나까지 신경이 곤두섰고 혹시라도 작은 실수라도 할까봐 마음을 졸였습니다.
평소엔 대범하던 저도 그날만큼은 숟가락 하나 드는 손끝이 다소 떨릴 정도였어요. 그 옆에서 남자친구는 괜찮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여주면 된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사 자리에 도착해 시어머니를 마주한 순간 분위기는 제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한 자리를 상상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죠. 시어머니는 시작부터 제게 이런저런 질문을 쏟아내셨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관심에서 비롯된 예비 며느리에 대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리니 당연히 저에 대해 궁금해하실 거라 여겼거든요. 아들 여자친구니까 말 놔도 되겠지? 네, 어머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대학교는 들었고 중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물어봐도 될까? 아, 저는 정규학교를 안 다녔어요. 홈스쿨링도 하고 대안학교도 다녔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늦게 얻으셔서 그런지 그냥 곁에 두고 키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외동인데 어릴 때 몸도 약해서 학교에 보내는 게 불안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요. 제 얘기를 듣자마자 시어머니 얼굴이 잠깐 굳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시더니 슬쩍 다른 질문으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아, 그렇구나. 부모님이 참 교육관이 남다르셨나 보네. 그럼 지금 부모님은 뭐 하셔? 직장인이신가? 아, 아버지는 제가 대학 졸업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지금 양평에서 지내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복잡한 도시보단 자연 속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셔서요. 그럼 어머님은 생활은 어떻게 하시는데? 뭐 일 같은 거 다니셔? 아니요. 어머니는 아파트 임대업을 하고 계세요. 아, 임대업을 하시는구나. 그게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 세입자 바뀔 때마다 수리도 해줘야 하고 신경 쓸 게 많을 텐데. 그래도 세 받는 걸로 혼자 생활은 충분히 하시겠네. 자식한테 손 벌리진 않으시겠지. 저희 엄마가 임대업으로 생활하신다고 말씀드렸을 때 시어머니 눈빛이 순간적으로 묘하게 비웃는 듯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그 짧은 눈빛 하나가 괜히 저희 집을 얕잡아 보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대화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더군요.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마치 저를 낱낱이 캐묻는 신문 같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말투에도 은근히 깔린 그 무시가 마음을 서서히 옥죄어왔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은 단지 그 자리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와 제 집안을 평가하려 드셨거든요. 처음에는 대놓고 말로 하진 않았지만 작은 한마디, 스치는 표정 하나하나에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본인이 강남 아파트 주민이라는 우월감에 단단히 사로잡혀 계셨습니다. 틈만 나면 강남에 사는 우리 집이랑 양평에 사는 니네 집은 수준이 다르다는 말을 꺼내셨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치 철저히 급이 다른 집안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기분이었어요. 결혼하기도 전부터 저를 하대하고 대놓고 부려먹고 사사건건 구박하셨습니다. 그 태도 속에는 너는 가진 게 없으니 우리 집에 들어오려면 몸으로 고생해서라도 때워야 한다는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듯했죠. 결혼도 하기 전에 명절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곧바로 일을 맡기시더군요. 부엌에 들어가자마자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만큼 일이 쏟아졌습니다. 잠시라도 앉아 쉴 틈은 없었고 하루 종일 서서 움직이다 보니 온몸은 금세 기름 냄새와 땀에 절어버렸습니다. 얼른 음식 마무리해라. 조금 있으면 친척들 오실 거야. 이번 명절에는 예비 며느리 인사도 시키고 니네 결혼한다고 말도 해야지. 그러니까
예의 바르게 인사 잘하고. 잠시 후 친척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내 손님들 앞에 세워놓고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얘가 우리 집 예비 며느리예요. 서툴러서 내가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네요. 며느리는 원래 못 사는 집에서 데려오고 딸은 잘 사는 집으로 보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괜히는 말이 아닌가 봐요. 형편이 많이 차이나서 그렇지 애는 참 착해요. 예, 작은아버님께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 속마음을 전혀 모른 채 친척들 앞에서 저를 은근히 깎아내리며 자기 집안이 더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명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에는 그 굴욕감이 더 심했어요. 그날은 시어머니 친구분들까지 집에 와 계셨는데 저는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음식 나르고 상 치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앉을 틈도 없이 계속 서 있다가 겨우 자리에 앉으면 시어머니가 금방 또 부르셨어요. 물 좀 갖고 와라, 앞접시 바꿔라 하시면서요. 어머님 친구분들이 보는 앞이라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고 속으론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상황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며느리 되레가 집안 형편은 좀 부족해도 아주 부지런하다라며 자랑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님이 그럴 때마다 화를 내며 엄마 그만 좀 하세요 하고 목소리를 높일 때도 있었고 심지어는 저 대신 시어머니께 대들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내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가볍게 쇼핑하시려는 줄 알았죠. 속으로는 혹시 이제 나를 며느리로 받아들이시고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싶으신 건가 하는 작은 기대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허망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곧장 명품관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니 매장을 한 바퀴 돌면서 옷, 가방, 보석을 하나하나 짚으며 설명을 늘어놓으셨습니다. 이건 요즘 젊은 애들이 다들 갖고 싶어 하는 건데 최소 몇백은 줘야 한다. 요새는 이 정도는 있어야 어디 가서 기가 안 죽는다고 하는데 저는 명품엔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따라다니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 이런 브랜드 잘 모르지? 뭐 꼭 사라는 건 아니야. 그래도 눈에라도 익혀둬야 나중에 창피 안 당하지. 네가 명품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사치하라는 건 아니지만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될 건데 최소한 이런 건 알아둬야 하지 않겠니? 앞으로는 백화점 자주 와서 눈에 좀 익혀둬. 그 말이 꼭 저를 시골에서 막 올라온 애처럼 보이게 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괜히 매장에 있던 사람들 시선이 전부 제게 꽂히는 것 같았고 저는 웃으며 네, 그렇네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한참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남자친구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볼 때마다 속에서 불이 나는 사람처럼 반응했어요. 제가 몰래 울고 있거나 시어머니 말에 상처받아 굳어있는 얼굴을 보면 바로 엄마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진짜 이해가 안 되라며 화를 냈죠. 남자친구는 단순히 위로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엄마가 저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는 태도를 정말 참지 못했고 어떤 날은 대놓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오늘도 우리 엄마가 진짜 너무하셨어. 자기가 왜 미안해해.
자기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난 진짜 못 참겠어.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가 계속 이러면 나 그냥 엄마랑 영 끊을 거야. 에이,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난 자기랑 어머님 사이가 나 때문에 멀어지는 거 원치 않아. 나한텐 네가 더 소중해. 엄마도 물론 중요한 분이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너야. 어머님도 막상 우리가 결혼하면 좀 달라지실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더 노력할게. 아니야. 우리 엄마 아마 더 심해질걸? 자기보다 내가 엄마 성격 더 잘 알잖아.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 괜히 무거워지더라고요. 괜히 제가 멀쩡한 엄마랑 아들을 갈라놓는 사람 된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다는 게 느껴져서 그게 또 제겐 희망이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결혼하면 남자친구가 나를 지켜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 기대라도 없었으면 저는 진작에 이 관계를 포기했을 거예요. 저는 시어머님이 저에게 하는 이 모든 행동들을 엄마에게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외동딸이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실지 뻔했거든요. 힘들다라는 말 한마디가 엄마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될 게 분명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부터 내심 반대하셨습니다. 아직 남자친구를 직접 만나보신 건 아니었지만 굳이 제가 숨기지 않아도 엄마는 제 표정이나 기운만 보고도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차리실 분이었죠. 그래서 더더욱 아무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왔네, 우리 딸. 근데 얼굴이 왜 그래?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 저는 엄마의 깊은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어서 양평에 가서도 억지로 웃으며 일부러 밝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계속 말했지만 제 속마음을 들키지 않으려니 괜히 더 힘들었어요. 아니, 회사 생활 힘들지 않아. 엄마, 조만간 남자친구랑 같이 올게. 나 남자친구 어머님 만나 뵙고 결혼 허락도 받았어. 뭐 하는 사람인지는 대충 듣긴 했지만 결혼이라는 게 너무 차이 나면 안 좋아. 재산을 말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남들처럼 평범한 길을 걸어온 게 아니잖아. 그래서 평범한 집안에 시집가면 힘든 일이 많을 수도 있어. 물론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는데 엄마가 막아설 순 없지만 그만큼 더 잘 생각해야 해. 결혼 생활이라는 게 둘이서만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엄마는 제 표정에서 뭔가를 느끼셨는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제 앞날을 걱정하셨어요. 사랑만으로는 결혼 생활을 버티기 힘들 거라는 말씀이었죠. 그 말에 순간 불안했지만 저는 이미 남자친구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기에 결국 엄마의 걱정을 무릅쓰고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엄마도 제 진심을 꺾을 수는 없으셨는지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마치 제 앞에 다가올 힘든 미래를 미리 알고 계신 것처럼요. 그리고 그 불안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당당해 보였던 시댁도 속을 들여다보면 결코 평탄하지 않았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목에 힘주며 자랑하시던 강남 아파트 재건축은 사실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순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늘 우리 아파트는 재건축이 되기만 하면 100억은 기본이지. 내 노후는 이걸로 끝났어 하며 자신만만하게 말씀하셨지만 속으로는 매일 불안해하시고 예민해져 계셨던 것 같아요. 작은 문제도 신경을 곤두세우셨고 하루 종일 재건축 이야기만 붙잡고 계셨죠. 아휴,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만사형통이라는데 뭐가 이렇게 꼬이는 건지 원참. 어머니,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말해봤자 네가 알겠니? 아무튼 요즘 속이 좀 시끄럽다. 재건축이 잘 나가다가 딱 막혀버렸어. 이게 빨리 진행돼야 하는데
아주 내가 환장하겠다니까. 재건축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시간이 해결하는 게 어딨니? 내가 재건축 추진하려고 얼마나 뛰어다녔는데. 동의서 조금만 더 받으면 되는데 그 지긋지긋한 회사 하나 때문에 속이 터져 죽겠다. 재건축 사업의 첫 단 주인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율 70%가 꼭 필요했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발로 뛰어도 동의율은 67%에서 멈춰버렸고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았죠. 시어머니는 조합장이 되겠다고 밤낮으로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설득도 하고 도장도 받으러 다니셨지만 마지막 3%가 채워지지 않으니 점점 예민해지셨어요. 그게 그 당시 시어머니한테는 제일 큰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재건축 동의율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단지 안에 수십 세대를 보유한 한 법인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아직 참여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그 회사를 눈엣 가시처럼 여기셨습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서도 친구들과 통화를 하실 때도 그 회사 때문에 일이 꼬였다. 알박기 하는 거 아니냐라며 불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저는 그저 재건축이 지연되니 속이 많이 타시는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상견례 날 직원이 실수로 시어머니께 건넨 카드가 하필이면 시어머니가 그토록 집착하시던 그 법인 회사의 카드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래지며 눈에 띄게 동요하셨지만 그 순간에는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소와 달리 이상하게 반응하신다고만 생각했을 뿐이죠. 그 카드에 선명히 찍혀있던 이름 청우 프라임 개발.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했는지 비로소 설명이 되었습니다. 사부인이 왜 이 카드를 가지고 계신 거죠? 아, 그거요. 저희 회사 법인 카드예요. 저희 회사, 여기서 근무하세요?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네, 일하는 건 맞습니다. 제가 대표이기도 하고요. 네? 대표요? 아니, 제가 알기론 그냥 시골에서 월세 받아 생활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월세 받는 거 맞아요. 임대 수익도 저희 회사 수입의 일부죠. 제 회사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입자한테 월세도 받고 보유한 자산 가치가 오르는 걸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는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카드 때문에 크게 무너져 버리신 거였어요. 그 법인회사가 제 엄마와 연결되어 있다는 건 그전까지는 전혀 모르셨으니까요. 하지만 상견례 날 시어머니도 결국 모든 걸 알게 되셨습니다. 본인이 어떤 지방과 사돈을 맺으려 했는지, 어떤 큰 실수를 저질렀고 어떤 상대를 함부로 대했는지 깨달으신 거죠. 사실 남자친구 역시 제 집안 사정을 깊이 알지는 못했어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남친은 저라는 사람 자체만 집중했기 때문에 집안 문제에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너 진짜 몰랐어? 결혼한 사람이 어떤 집안인지, 도대체 뭐하는 집인지도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엄마, 서진이는 외국 생활도 오래 했고 솔직히 한국식 마인드가 아니야. 자기 엄마 재산도 자기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 관심도 없고 장모님 회사에 대해서도 자세히 몰라. 자기도 잘 모르니까 나한테도 그런 얘기 안 했고 나도 궁금하지 않아서 물어보지도 않았고. 자기 엄마가 월세 받아서 산다고 했잖아. 나는 그 말만 듣고 돈이 없는 집인 줄 알았잖아. 돈이 없는 집이면 뭐 어때서? 돈이 없으면 막 무시해도 되는 거야? 엄마가 그동안 서진이한테 어떻게 했어? 내가 몇 번이나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려? 엄마, 강남 아파트 하나 있다고 잘난 척 얼마나 했어? 넌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내가 완전히 당했잖아. 제대로 속았다고. 누가 누굴 속여? 속인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 생각만 믿고 앞서 나간 거잖아. 아무도 엄마 속이려고 한 적 없어. 자신이 매일 욕하면서 원망했던 청우 프라임 개발의 대표가 다름 아닌 자기가 그렇게 무시했던 예비 며느리의 친정 엄마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친정엄마의 결정 하나에 따라 본인이 그토록 자랑하던 100억짜리 재건축 꿈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시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동안 했던 말들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상견례 이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는 늘 고개를 치켜들고 저와 우리 집안을 얕잡아 보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일인지 자주 전화를 걸어오며 제 친정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체면 차리려는 건가 싶었지만 곧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목에 힘주어 자랑하시던 강남 아파트 재건축이 결국 우리 엄마의 도장 하나에 달려 있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그걸 깨닫자마자 시어머니는 마치 사람이 달라진 듯 갑자기 예의를 차리고 친근한 척하며 우리 엄마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너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시골에서 온 애처럼 대하며 함부로 굴던 분이 이제는 양평까지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건네는 모습이라니요.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괜히 시어머니의 이해관계에 휘말리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어코 엄마를 직접 찾아와서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사부인, 재건축 동의서에 도장 좀 찍어주시면 안 되겠어요? 사부인 회사가 도장만 찍어주면 재건축 바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개발되면 사부인도 돈 버는 건데. 저희 회사가 도장을 안 찍은 건 괜히 반대하려는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따져봐야 할 조건들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예요. 재건축이라는 게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 비용 분담이나 향후 이익 배분 구조가 불투명하면 위험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아니, 그래도 다 같이 잘 되자고 하는 일인데 너무 계산만 따지시는 거 아닌가요? 계산이라기보다는 책임이에요. 저희 회사는 세입자도 많고 여러 이해 관계자들이 얽혀 있어서요. 괜히 성급하게 도장 찍었다가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면 그건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도장 좀 찍어주세요. 사부인 회사가 도장만 찍으면 당장 진행할 수 있다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재건축이 꼭 반가운 입장은 아닙니다. 재건축 들어가면 공사 기간 동안 임대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입장에서는 손해가 만만치 않아요. 저는 옆에서 그 상황을 지켜보며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저를 하대하고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제 앞에서 저희 엄마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두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늘 우위에 서서 군림하려 했던 시어머니가 정작 재건축 문제 앞에서는 제 엄마의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던 거죠. 사람 일이 이렇게 달라질 수도 있구나 싶으면서도 마음은 괜히 복잡했어요. 제 앞에서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전혀 밀리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게 든든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그동안 엄마 몰래 겪었던 서러움이 다시 떠올라 괜히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상견례장에서 네 시어머니 말씀하시는 거 보니 내가 어이가 없더라. 강남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그렇게 온갖 유세를 떠는 꼴이 참 가관이더구나. 솔직히 말해서 사위 될 사람은 괜찮아 보여.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눈엔 영 마음에 안 들어. 네가 지금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잘 안 보이겠지만 내가 볼 땐 앞으로도 계속 고생할 게 뻔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가만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너 이 결혼 정말 할 거야? 엄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거야. 하지만 잘 생각해. 재건축? 엄마가 도장 안 찍으면 진행하기 힘들 거야. 네 시어머니 그 아파트 새로 지으면 더 기고만장해져서 사람들 무시할 게 불보듯 뻔해. 그리고 사람이 어쩌면 그렇게 돈 앞에서 바로 태도를 바꾸는지. 나한테 와서 도장 찍어달라고 사정하는 거 봐라.
그 순간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온 이야기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명절에 불려가 새벽부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였던 일. 생신날에는 손님들 앞에서 시중을 들며 모욕감을 느꼈던 순간들. 백화점에서는 제가 모자란 사람인 것처럼 말하며 은근히 깎아내리던 기억까지. 그 모든 게 제 입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한 번도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남자친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로 시어머니의 그 모든 구박과 굴욕을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는 제 얘기를 끝까지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한숨만 깊게 내쉬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 사람만큼은 진심으로 저를 아껴줘요. 제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제가 상처받으면 제 편이 되어주거든요. 세상 어디에서도 그렇게 저를 사랑해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엄마는 제 말을 끝까지 들으신 뒤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눈빛 속에는 여전히 불안과 망설임이 가득했지만 결국 제 진심을 받아들이신 듯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번 일을 잘 마무리할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엄마는 결국 제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후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동의서에 도장을 찍어줄 테니 서류를 가져오라고 담담히 말씀하셨습니다. 꼴랑 100억짜리 아파트, 우리 집안과 비교하면 코웃음도 안 나는 돈이지만 사부인께는 그게 전부인 거랍니다. 이제 선택하세요. 아들 대신 아파트를 선택하시겠어요? 아니면 아파트 대신 아들을 선택하시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장 찍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아들 며느리랑은 이제 남처럼 지내시는 겁니다. 사부인, 제 딸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지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결혼을 처음엔 반대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딸이 꼭 하겠다고 하니 부모로서 막을 수는 없겠더군요. 그래서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어드리는 대신 앞으로는 제 딸 부부와 사돈댁은 더 이상 얽히지 않는 겁니다. 저보고 지금 아들이랑 연을 끊으라는 거예요? 아들이랑 연 끊기 싫으시면 재건축을 포기하셔야죠. 엄마의 이 한마디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뼈아픈 말이었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 얼굴은 금세 굳어버렸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손끝까지 경직된 모습이었죠. 그동안 저희 집을 얕잡아보고 무시하던 분이 정작 가장 약한 곳을 정확히 찔린 채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 믿기 힘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들을 포기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분께는 100억짜리 아파트가 가족보다 더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사부인이 재건축 조합장이 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는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 사부인이 앉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재건축은 수백억이 오가는 큰 사업입니다. 그런데 욕심부터 앞서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면 그걸 어떻게 믿고 맡기겠습니까? 아니, 그거야 투표로 뽑는 건데 제가 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죠. 하지만 혹시라도 사부인이 될까봐 제가 염려가 돼서요. 조합장 불출마 각서에도 도장을 찍으세요. 사부인께서 그 자리를 포기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셔야 저도 안심하고 재건축 동의서에 도장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분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욕심을 택하면서 아들을 잃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으니까요. 그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동시에 참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시댁과는 왕래를 끊고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아직도 어머님이 제게 했던 일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끝내 아들보다 아파트 동의서를 택하셨던 어머님의 선택이 남편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있죠. 그래서 그는 아직 어머니를 만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관계가 조금 회복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 역시 그날을 쉽게 잊을 수는 없지만 이제는 남편과 함께 서로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지켜야 할 것은 아파트도 체면도 아닌 우리 두 사람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